여기 예쁜 사장님, 소주 2병에 김치찌개 하나요? 예쁜 사장님이 갖다 주니까 더 맛있네? 여기서 먹어야 저녁 피로가 싹 풀린다니까. 사장님 여기 앉아서 우리랑 한잔해요. 그쪽도 외롭잖아? 그녀는 오늘도 값싼 농담과 눈빛 사이를 조용히 지나갑니다. 돈 몇 푼의 여자를 흘겨보는 그들 앞에 묵묵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각종 반찬을 내주며 오늘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누군가는 여길 밥집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몸까지 내어주는 곳이라 수군대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힘들다고 말해도 들어줄 사람은 없고 억울하다고 해도 달라질 일도 없고 그저 술 취한 손님들의 말에 애써 웃어 보이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저 그렇게 말이죠.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외곽 공사 현장이 밀집된 도시 한켠에 자리한 작은 백반집 영순이네. 입구에 내걸린 간판은 소박했지만 한 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영수는 지적장의 아들 태훈과 노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영순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손길에는 잠시도 쉼이 없었죠. 땀으로 이마가 번들거려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위로와도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된장국 더 끓여야 할까요? 영순이 주방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날이 춥다더니 손님들이 국물을 많이 찾는구나. 노모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노모는 뒷방에서 18살 태훈을 돌보며 영순이 장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태훈이 지적장애를 갖게 된 이후로 일상의 작은 일들도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했으니까요. 태훈아, 밥 먹을 시간이다. 노모가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태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 속에는 세상의 복잡함이 닿지 않는 순수함이 가득했죠. 할머니, 오늘은 엄마가 소시지 반찬 해줬어요? 더듬거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노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이야. 어서 손 씻고 오렴. 식당 홀에서는 저녁 시간을 맞아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죠. 그들의 거친 손과 흙먼지 묻은 작업복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말해주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그들에게 넉넉한 반찬과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며 잠시나마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인생은 9년 전 그날 이후로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남편 민철과 아들 태훈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간 그 길에서 그들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 민철은 며칠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고 태우는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지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큰 사고였습니다. 술에 취해 핸들을 잡은 한 사람의 무책임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영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큰 상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은 가해자를 향한 원망은 말할 곳도 풀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아들 태훈을 위해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손님의 외침에 영수는 생각의 실을 끊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영수는 재빨리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았던 영순의 백반집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과부가 아이 하나 키우며 장사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저녁이면 일을 마친 노동자들로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원했지만 간혹 술이 과하게 들어간 손님들 중에는 예의를 잃는 경우도 있었죠. 아줌마, 혼자 사는 거 안 외로워? 내가 좀 도와줄까?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영순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영순은 능숙하게 그 손을 피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표정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경계하고 있었죠. 저급한 희롱과 돈 좀 쓰면 잠도 잘 수 있다는 수군거림이 식당 안팎을 떠돌 때마다 영수는 깊은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들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영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뒷방으로 향했죠. 태우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삶이 무너진 그 순간에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태훈이 오늘도 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창문 너머로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도 그녀는 또다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죠. 저녁 무렵 영순이네 백반집은 언제나처럼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가게 안의 형광등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죠. 영수는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느라 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앳된 얼굴의 그 청년은 다른 공사장 일꾼들과는 달리 홀로 조용히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그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가끔씩 저녁 무렵에 찾아와 혼자 밥을 먹곤 하던 청년이었죠.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 청년은 항상 말이 없었고 주문할 때도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백반 하나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백반 드릴까요? 영순이 익숙한 듯 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죠. 영수는 왠지 모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학교에 다니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에 이 청년은 공사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영수는 백반을 준비하며 청년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태훈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자랐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거칠어진 손, 그러나 여전히 순수함이 남아있는 눈빛. 영수는 평소보다 밥을 더 담고 반찬도 몇 가지 더 얹었습니다. 자, 많이 드세요. 날이 점점 더워져서 일하기 힘들죠? 영순이 백반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공사장 일꾼들이 청년을 향해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송이 또 왔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제는 벽돌 한 무더기를 다 엎었다더라.
현장 소장이 불러다가 호통쳤대. 쟤도 소문 듣고 외로움 달래러 왔나? 청년은 그 말들을 듣고 있는 듯 고개를 더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다른 손님들도 있어 더 이상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거의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찾아왔고 영수는 그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최준호. 20대 초반의 나이로 그는 이미 무거운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요즘 그 어린 청년이 마음에 걸리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며 영순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노모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저런 어린 나이에 공사판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날 밤 늦게 영순이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지 한참이 지나 이제는 거리도 한산했죠.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최준호였습니다. 혹시 오늘 영업 끝났나요? 준호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더욱 어두워 보여 문을 열어주었죠.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오늘은 좀 늦게 왔네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요. 백반 하나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치워둔 반찬들을 다시 꺼내고 새로 밥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병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영수는 따뜻한 백반과 함께 작은 안주 한 접시를 준비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특별한 날이라면서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영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기일이에요.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매년 남편의 기일을 보내는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군요. 많이 그립겠네요. 준호는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넣고 쓰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립진 않아요. 네. 영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9년 전 오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셨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저를 자주 때리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영수는 천천히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보호자가 없어서 고아원에 보내졌죠.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바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순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일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9년 전 오늘, 그날은 영순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9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영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제 아들은 지적장애를 갖게 되었죠. 준호는 놀란 듯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러나 같은 시간에 겪은 상실감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이 멀쩡하게 자랐다면 당신처럼 건장한 청년이겠죠? 그 생각을 하니 자꾸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란 존재가 이런 건가 싶었어요. 영수는 그런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밥은 공짜로 먹어요. 언제든지 와서 밥 먹고 가요. 아들 삼아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는 거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상처받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쩌면 서로를 통해 조금씩 아물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영순의 가슴 한구석에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운명의 아이러니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앞에 얼마나 험난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그날 이후로도 준호는 계속해서 영순이네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이전처럼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있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식사를 즐겼습니다. 영수는 그가 올 때마다 더 신경 써서 식사를 제공했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영수는 자연스레 준호에게 말을 놓는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영순이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 길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 좀 잘라야겠네. 공사장에서 일하다 시야가 가려져서 다치면 어쩌려고. 안 그래도 내일 자를 생각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태훈이에게 하듯 준호를 챙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태훈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자랐을까 하는 상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죠. 준호는 때로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에도 남아서 영순이 설거지하는 것을 조용히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가족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영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을 준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준호는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저 왔어요, 아주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준호의 밝은 표정이 새삼 반가웠습니다. 웬일이래?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네, 오늘 월급 날이거든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지갑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먹은 거 계산하러 왔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계산하라고 했니? 그 돈은 내가 필요한데 써. 아니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영수는 단호하게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돈 받겠다고 밥 준 줄 아니?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찰나 준호의 손에서 봉투와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반사적으로 주워들었고 벌어진 지갑 속 그 안에 든 낡은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흑백의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얼굴이 담겨 있었죠. 이 사람, 누구야? 영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영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저한테 남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영순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죠. 귓가에서는 9년 전 병원 응급실의 비명소리와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피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 정신을 잃은 아들 태훈의 모습이 한순간에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응급실 한켠 피투성이로 병원에 실려왔던 또 다른 남자.
의사들이 상태가 위중하다고 말했던 그 남자. 9년 전 자신의 남편을 죽인 바로 그 가해자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영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지갑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놀라서 영순을 부축했습니다. 영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분노와 혼란, 배신감과 자괴감이 뒤엉켜 그녀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밥을 해주며 아들같이 여겼던 그 청년이 바로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망가뜨린 가해자의 아들이라니.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게 느껴졌고 무언가 거대한 아이러니가 자신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준호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당황했고 상처받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전처럼 찾아왔지만 영수는 그가 올 때면 국과 반찬을 무심하게 툭 내려놓을 뿐 더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홀에 나올 때면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영순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되자 노모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영순아, 요즘 준호에게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며칠이 지나자 준호는 용기를 내어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식당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손님들이 거의 떠난 저녁이었습니다. 영수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섰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주머니께서 계속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행복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돌렸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이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게에 안 왔으면 좋겠어. 영순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너를 보면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그녀는 참았던 울분을 폭발시켰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매일 너를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 내 남편이 피를 흘리며 누워있던 모습, 태훈이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모습이.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고 있었죠. 영수는 말은 멈췄지만 속으로 삼켜온 감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워졌습니다. 이유 없는 감정인 줄 알면서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영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영순은 이렇게 모진 말을 해놓고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죠. 그날 이후로 준호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영순에게는 무언가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가끔 준호가 앉곤 했던 자리를 바라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들 태훈도 종종 형은 왜 안 와? 라고 물었지만 영수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노모는 딸의 어두워진 표정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결국 어느 저녁 영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호를 그렇게 대했구나. 노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뭘 잘못했냐? 그 아이도 피해자야. 아버지에게 맞고 고아원에서 자랐잖니. 우리처럼 상처 안고 살아가는 애라고.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픈 상처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는 혼자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은 오죽하겠니? 잘못은 그의 아버지지 그가 아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기엔 삶이 너무 아까워. 영순아, 너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겠니? 영순의 어머니의 말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영순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상처 입은 사람으로만 살아왔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는 거려. 그녀는 준호를 찾아 그의 작업장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영수는 준호가 일한다던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관리인에게 최준호라는 청년을 찾는다고 묻자 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최준호요? 아, 그 애송이. 며칠 전부터 안 나왔어요.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 아이 사는 곳 아세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준호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허름한 원룸 건물 앞에 선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준호는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열기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준호의 상태에 놀랐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네. 들어가도 될까? 준호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수는 안으로 들어서며 그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좁고 허름한 원룸이었지만 나름대로 정리는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팠던 기색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이불은 엉망이었고 약 봉지와 물병이 침대 옆에 널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망설임 없이 그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고 미지근한 물로 얼굴과 팔을 가볍게 닦아주며 열을 내려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영수는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수능 문제집과 빽빽한 글씨로 채워진 노트, 그리고 벽에 묻혀진 종이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린 청년이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호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준호의 이마에 다시 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려는 최준호를 보고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정신을 차린 준호는 눈을 뜨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어요. 늘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줬던 아픔도 모자라 다른 가족에게 아픔을 준 것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아왔어요. 영수는 최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날의 사고가 자신만 상처 입힌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이 남긴 건 피해자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해자의 가족 또한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분노보다 더 깊은 아픔이었고 그녀는 그 아픔을 이제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모질게 말해서 미안해. 준호의 열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만든 죽을 그에게 먹였습니다. 준호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수저를 들고 천천히 죽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다시 노가다를 하면서도 저녁이면 영순의 가게에 찾아와 밥을 먹었고 영수는 준호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반찬을 내어주며 그를 챙겼죠. 영수는 어느 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방에서 내 수능 준비하는 것 봤어. 공부에 전념하고 싶지 않니? 준호는 놀란 얼굴로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식비와 생활비는 내가 대줄게. 공부에 전념해. 영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많은 신세를 졌는데 왜 이렇게까지, 왜 너에게 그렇게까지 하냐고? 영순이 준호의 말을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아프게 누워있던 방 안에서 수능 문제집을 봤을 때, 조그만 방 안에서 혼자 온 세상과 싸우는 널 봤을 때 알겠더라. 너한텐 아무도 없구나. 내가 짊어진 상처가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야. 준호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최준호는 노가다 판을 관두고 바쁜 시간에 영순의 가게에 와서 서빙, 설거지, 배달 등등을 도우며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영수는 가게 일도 돕지 말라 했지만 최준호는 이게 마음이 편하다며 가게 일과 공부를 병행했죠. 준호는 틈틈이 영순의 아들 태훈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태훈에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간단한 게임을 하며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태훈아, 오늘은 무슨 그림 그릴래? 준호가 태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와 구름. 그래, 해와 구름을 그려보자. 준호가 태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영순의 동정은 점차 존중과 애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준호를 손자처럼 아끼며 때때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라는 노모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능일 영수는 가게 문도 닫고 준호를 위한 정성 가득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영양 가득한 아침을 챙겨주었고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었죠. 긴장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대로만 해. 넌 할 수 있어. 영순이 시험장 앞에서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요. 그렇게 준호는 수능이 끝나고 꿈에 그리던 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준호가 환호성을 지르며 영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영순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너가 해낼 줄 알았어.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제게 새 삶을 주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 힘으로 이뤄낸 거야. 난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그날 밤 영순이네 백반집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노모는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고 태호는 색종이에 축하해요라는 글씨를 적어 선물했죠. 그 작은 공간은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는 그를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어쩌면 과거의 아픔이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원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준호가 이제는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흘렀고 준호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린 청년이 아닌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검찰청 근처에 자리를 잡은 그는 틈이 날 때마다 영순이네 백반집을 찾아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어떤 반찬인가요? 준호가 익숙한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간장게장 해놨어. 배고프지?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매일같이 반복되는 회의에 사건 사고에 구내식당 밥은 어찌나 물리던지 아주머니 밥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영순이네 백반집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순의 얼굴에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지고 노모의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변한 것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었습니다. 태훈도 이제 28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적장애로 인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된 후에도 최준호는 여전히 쉬는 날이면 백반집에 와서 영순의 가게 일을 거들거나 영순의 지적장애 아들 태훈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훈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 태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공놀이 해요. 준호 형이랑 같이. 준호는 태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운동 좀 해볼까? 영수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태훈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영순과 노모에게도 큰 의지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태훈이 강간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놀이터에서 쓰러진 소녀를 보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가 최초 목격자에 의해 강간범으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태훈이가 체포되었다고요? 영수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태훈은 말이 서툴었기 때문에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한 채 강압수사로 자백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이미 태훈은 구치소로 이송된 뒤였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영수는 경찰서에서 오열했습니다. 태훈이는 지적장애가 있어요. 분명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냉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있고요.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노모는 충격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고 영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영수는 바로 준호에게 연락했죠.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태훈이가 큰일이 났어. 준호는 영순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순이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검사였던 그는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태훈을 면회한 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태훈이를 구해낼게요. 준호가 영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정황상 증거가 충분치 않았음은 물론이고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되는 증거 자료도 여럿 있음에도 억지로 태훈이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상하리만큼 당시 주변에 CCTV가 기록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태훈이 강간범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던 것이었죠.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거야. 준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준호는 태훈을 면회했습니다. 태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구치소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형, 나 집에 가고 싶어요. 태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형이 꼭 너를 구해줄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니?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태훈은 더듬더듬 설명했습니다. 놀이터에 갔어요. 여자애가 미끄럼틀 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가 누가 다치면 도와주라고 했어요. 준호는 태훈의 말을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사고 장소를 배회하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한명건설의 후계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명건설은 지역의 대형 건설회사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이터 근처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근무했던 경비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다른 경비원들에게 물어 전 경비원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경비가 갑자기 퇴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퇴직하던 날 검은색 고급 세단을 몰고 왔더라고요. 우리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차였죠.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전 경비원의 주소를 찾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경비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준호가 검사임을 밝히자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원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김태훈이라는 청년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술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준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경비 일하다 퇴직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사건 직후에 퇴직하셨죠? 게다가 준호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급차를 가리켰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차를 구입하셨더군요. 경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지금 무고한 청년이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증거인멸 및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원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머뭇거렸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주저하더니 결국 조용히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날 한명건설 회장님의 손녀가 사고 난 소녀와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미끄럼틀에서 장난을 치다가 소녀를 밀쳤고 소녀는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죠. 놀란 회장님 손녀는 도망쳤고 때마침 지적장애인 청년이 소녀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한명건설 측이 직접 찾아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거액을 주고 퇴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지적장애인이 범인이 되면 모두가 믿을 것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모든 진술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이 진술을 법정에서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가 무고한 사람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준호는 즉시 영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진실을 밝혀냈어요. 태훈이는 곧 풀려날 거예요. 무죄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정말 고마워 준호야. 준호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돌아갔습니다. 한명건설이라는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급자들의 만류와 압박이 있었지만 준호는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태훈이 겪은 억울함을 생각하며 또 영순이 자신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을 떠올리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청 회의실, 준호는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고 태훈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사건 관련 사진들과 증언 기록, 법의학 보고서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명건설과의 전면전을 의미했습니다. 최 검사, 정말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건가? 동료 검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한명건설은 꽤나 영향력 있는 기업이야. 회장이 직접 검찰총장과 골프를 친다고 들었어.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명을 쓴 무고한 시민이 있다면 검사로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우리 의무 아닌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자네 커리어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영순이 자신을 믿고 대학에 보내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검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전 정의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건 누군가에게 버려졌던 저에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지금은 압니다. 그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에 외면당한 사람들 곁에서 저도 그 손 하나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고 그 다짐은 한 여인의 따뜻한 밥상에서 시작된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영순과 태훈을 만났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나 임시보호관찰 상태인 태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형,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태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태훈아. 형이 내 편이야. 곧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거야. 영수는 눈물을 머금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한명건설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끝까지 싸울게요. 준호가 영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태훈과 영순, 노모가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명건설의 변호인단이 자리했습니다. 한명건설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가 피해자를 해쳤다는 겁니까? 증거 없는 억측으로 무고한 시민을 의심하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경비원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경비원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증언했습니다. 한명건설 회장의 손녀가 놀이터에서 다른 소녀와 다투다
그녀를 밀쳤고 소녀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명건설 측이 그에게 CCTV를 삭제하고 입을 다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명건설 변호인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명건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컴퓨터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15분 CCTV 시스템에 접근해 30분간의 영상이 삭제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접근 IP는 한명건설 본사 네트워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준호는 이어서 소아과 의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피해 소녀의 상처는 성폭행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생긴 타박상과 찰과상입니다. 낙상 과정에서 옷이 일부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김태훈 씨의 DNA가 발견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증거가 하나둘 쌓여갈수록 한명건설 측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준호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 맞은편 편의점의 CCTV 영상입니다. 아파트 CCTV는 삭제되었지만 편의점 카메라에 놀이터 일부가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하게나마 두 소녀가 미끄럼틀에서 다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다른 소녀를 밀치는 장면, 그 후 한 소녀가 급히 뛰어가는 모습까지. 이 영상 속 소녀는 한명건설 회장 최영호 씨의 손녀 최서연 양입니다. 피해 소녀를 미끄럼틀에서 밀친 후 도망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명건설 측 변호인단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태훈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명건설 측의 증거인멸, 위증교사,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영순과 노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태훈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와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준호는 일어서서 태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집에 갑시다, 태훈 씨.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영수는 눈물을 머금은 채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훈이는 제게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와 영순의 가족은 작은 식탁에 모여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식사를 마친 후 영순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 그 일로 인해 아주머니의 가족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분까지 모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단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행복이 그 상처보다 훨씬 크니까. 준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지. 영수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장면을 본 노모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태훈도 그 광경을 보고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가족, 태훈이 천진난만하게 외쳤죠.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원망은 이제 모두 녹아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밝게 빛났고 네 사람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김영수는 오늘도 새벽장을 보고 돌아와 작은 백반집 문을 엽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듭니다. 주방에선 태훈이 배달통을 정리하고 있고 홀에선 검은 정장을 벗은 준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수저를 놓고 있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인데 좀 쉬지, 영순이 준호에게 말합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일찍 와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흐르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영순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길 위에서 미움의 끝에서 다시 사랑을 배운 가족이 이 좁은 식당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앞마당, 봄볕에 반짝이는 매화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편 민철이 떠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 그날 이후 멈춰버린 계절이 이제야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란 같은 피를 나눈 것도 같은 성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에 손을 얹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가족이었습니다. 영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시간과 사랑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만사였습니다.